그 여자의 첫 눈빛. 그날 아침 거실에 들어선 순간 나는 직감했다. 이 집이 이제 더는 내 것만은 아니라는 걸. 새 며느리 소연. 며칠 전 결혼식을 올린 지 얼마 안 된 우리 아들의 아내였다. 단정한 차림, 조신한 말투. 하지만 나는 안다. 여자의 눈빛 속엔 겉으로 감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걸. 소연은 날 보며 환하게 웃었다. 어머님, 오늘 아침은 제가 준비할게요. 그 말보다 먼저 다가온 건 그녀의 얇은 잠옷이 비치는 실루엣이었다. 나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다. 너가 만든 밥 맛은 있니? 소연은 당황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나를 슬쩍 훑는 눈빛. 어느 시점부터 이 집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여자들, 그 눈빛을 나는 숱하게 겪어봤다. 하지만 그날 더 놀라운 건 소연이 아니었다. 점심 무렵 가사도우미가 도착했다. 그녀의 이름은 유리. 새로 온 젊은 여자였다. 30이 채 되지 않아 보이는 앳된 얼굴에 몸에 착 붙는 니트 원피스. 나는 문득 우리 아들의 눈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고 말았다. 소연의 시선도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남편의 시선이 자신이 아닌 유리에게 고정되어 있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챈 듯 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의 식사가 조용하게 이어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집 안에 미세한 긴장과 흥분이 동시에 감돌고 있었다. 밤 11시. 모두가 방에 들어간 줄 알았지만 나는 거실 소파에서 물을 마시며 앉아 있었다. 그때 주방 쪽에서 가느다란 웃음소리가 들렸다. 몰래 걸음을 옮겨본 나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가사도우미 유리와 내 아들이 한밤중 부엌에서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형수님은 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냥 누군가랑 아무 말 없이 술 한잔 하는 게 더 위로가 되기도 하잖아요. 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다. 그들의 손이 스치고 눈이 마주치고 아들은 고개를 잠시 숙였다. 하지만 그건 거절의 몸짓이 아니었다. 그 순간 뒤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소연이었다. 그녀는 둘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좋네요. 남편이랑 가사도우미가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 근데 한 가지 충고드려도 될까요? 유리는 긴장한 듯 굳어졌고 아들도 놀란 표정이었다. 소연은 부드럽게 그러나 싸늘하게 말했다. 이 집에서 제가 먼저 움직이게 만들지 마세요. 그 말이 남긴 파장은 다음 날부터 시작됐다. 가사도우미 유리는 갑자기 반차를 내며 이틀간 쉬겠다고 했고 아들은 묘하게 소연을 피했고 소연은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이상하리만치 많아졌다. 어머님, 혹시 아버님도 이렇게 여자를 다루는데 능숙하셨나요? 그녀의 질문에 나는 차를 놓치고 말았다. 아니, 왜 그런 질문을. 소연은 잔을 들며 웃었다. 그냥요, 요즘 어떤 감정이란 게 살결보다 더 뜨겁게 전해진다는 걸 배우고 있거든요.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끝내 묻지 못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부엌을 지나칠 때마다 기이한 기시감에 휩싸였다. 와인잔, 눈빛, 그들의 손끝. 그 장면은 내 머릿속에서 좀처럼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 다음 날부터 소연이 보인 변화였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제가 유리 씨랑 같이 준비해 볼까 해요. 소연은 밝게 웃으며 말했다. 둘이서? 나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녀를 바라봤다. 네, 아무래도 요즘 유리 씨가 좀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같이 일하면 마음도 편하지 않을까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게 예리했다. 그날 저녁 부엌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소연은 칼질 하나도 우아했고 유리는 의도치 않게 칼끝을 손가락에 베었다. 피가.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손수건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 손길엔 차가운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유리 씨, 이 집에 오래 있으려면 조심하셔야 해요. 다치는 것도 흔들리는 것도
유리는 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 말 경고인가요? 아니요, 애정이죠. 누군가는 그만큼 여기 있는 것 자체가 큰 의미거든요. 식탁에 둘러앉은 저녁. 소연은 오늘따라 유독 화려한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아들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몇 번이나 그녀를 훔쳐봤다. 그 시선을 유리도 나도 모두 알아챘다. 식사가 끝난 후 유리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아들이 슬쩍 다가갔다. 유리 씨, 오늘 저녁 도와줘서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제가 여기 있는 이유니까요. 아니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사람 같아서요. 그 말에 유리는 고개를 들었고 둘의 시선이 조용히 얽혔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소연의 구두굽 소리가 들렸다. 와인 한 잔 할래요? 소연은 와인잔 2개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아들과 유리를 향해 의도적으로 빈잔을 건넸다. 우리 셋이서 마실까요?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묘한 웃음, 그리고 기류. 그녀는 처음부터 이 밤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날 밤 늦게까지 소연은 유리를 붙잡고 대화를 이어갔다. 남편의 첫사랑 이야기, 그의 약점, 그리고 이 집에서의 역할들. 유리는 점점 표정이 굳어갔다. 그 후 유리는 내 방 문을 조용히 두드렸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며칠 휴가를 드릴 수 있을까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머리를 식히고 싶어요. 나는 그 눈빛에서 자존심이 흔들리는 여자의 상처를 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소연이 또 한수를 뒀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내 방으로 들어온 소연은 역계 퍼퓸 향을 풍기며 속삭였다. 어머님, 가끔은 사람 마음이 흔들리는 걸 지켜보는 게 더 짜릿하죠, 안 그래요?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유리가 떠나고 난 뒤 집 안은 이상하게 더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은 오히려 더 짙은 뭔가를 품고 있는 듯 했다. 문득 소연의 방문이 살짝 열린 걸 보았다. 빛 하나 없는 방. 하지만 기이하게 느껴지는 인기척. 가만히 다가가 문틈 사이를 들여다봤다.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은 소연이 속옷 차림으로 무릎을 끌어안은 채 거울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허벅지를 매만지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리고는 속삭였다. 내가 이 집을 움직일 차례야.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엔 따뜻한 죽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엔 아들에게 남긴 메모 한 장. 어제 늦게까지 피곤했죠? 잠든 얼굴 오랜만에 오래 봤어요. 오늘은 제가 회사까지 데려다 줄게요. 소연. 나는 순간 그녀가 아들의 방에 들어갔다는 걸 눈치챘다.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얼굴을 오래 봤다는 말에 왠지 모르게 속이 뒤틀렸다. 오후 소연의 방을 청소하다가 침대 옆 서랍에서 이상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고급스러운 봉투엔 열지 마세요, 어머님. 이란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나는 그걸 열었다. 그 안에는 사진이 있었다. 정확히는 우리 아들과 유리 2사람이 식탁에서 와인을 나누며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몰래 찍힌 듯한 구도, 의도된 시점, 그리고 그 아래 짧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이 집에서 누가 진짜 여자인지 증명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나는 손이 떨렸다. 소연이 단순히 질투하는 게 아니라 계획하고 지켜보고 심지어 유리와 아들의 관계까지 도구로 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소연은 와인을 한 잔 들고 내 방에 들어왔다. 어머님, 혹시 낮에 제 방 청소하셨어요? 나는 일부러 짐짓 모른 척했다. 내가 좀 어질러 놓았더라. 서랍도 정리했지. 그녀는 잔을 흔들며 웃었다. 그럼 그 봉투도 보셨겠네요? 나는 침묵했다. 소연은 와인을 홀짝이며
침대 옆에 앉았다. 그녀는 천천히 다리를 꼬고 시선을 내 가슴께로 올렸다. 어머님, 혹시 사랑이란 감정 정말로 사라질 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녀의 손끝이 와인잔을 돌렸다. 그 움직임이 마치 누군가의 마음을 휘감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말했다. 너가 진짜 원하는 게 뭐니? 소연은 내게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 집에서 사랑받는 여자는 단 한 명이어야 한다는 걸. 그녀의 눈동자엔 사랑도 증오도 그리고 욕망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아침 내가 가장 먼저 욕실 문을 열었을 때 그 장면은 너무도 노골적이었다. 하얀 거울 위에 번진 붉은 립스틱 자국, 정확히는 입술로 누른 흔적, 사람의 숨결이 그대로 박힌 듯한 그 모양은 단숨에 내 심장을 두드렸다. 누구의 입술이었을까? 소연? 아니면 유리? 하지만 유리는 지금 이 집에 없다. 그렇다면 소연이 왜 욕실에 저런 흔적을 남긴 걸까? 일부러? 나를 향한 메시지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직접적인 대상에게? 그날 밤 아들은 퇴근 후 유난히 피곤한 얼굴로 귀가했다. 하지만 눈은 날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뭔가에 홀린 듯 멍한 눈동자. 엄마, 소연이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뭐랄까, 내가 뭘 하든 다 알고 있는 느낌? 숨을 쉬는 리듬까지 읽는다고 해야 하나. 나는 순간 그의 목덜미 쪽에서 익숙한 향수를 맡았다. 아들이 쓰는 향이 아니라 소연이 지난번 입은 실크 가운에서 퍼졌던 그 기이하게 끈적한 향. 나는 묻지 않았다. 하지만 확신했다. 그 둘 사이 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소연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거실 소파에 누워 다리를 꼬고 있는 모습, 이따금 불에 지어 끈이 드러나는 민소매 차림으로 아들 앞에 서 있는 모습.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 계산된 노출, 의도된 무심함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세탁기에서 한 장의 쪽지를 발견했다. 아들의 셔츠 주머니 속에서 나온 작은 쪽지. 종이는 젖어 있었지만 글자는 분명했다. 오늘 밤 당신 방에서 기다릴게요. 서명은 없었다. 하지만 그 필체는 소연의 것이 틀림없었다. 밤이 되었다. 나는 몰래 방에서 나와 복도 끝 아들의 방 근처에서 숨을 죽였다. 11시 15분. 문이 열렸다. 소연이었다. 그녀는 실크 가운을 걸친 채 맨발로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참지 못하고 복도 끝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내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뭐니? 소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저 가운 자락을 슬쩍 들어 올린 채 말없이 문을 닫았다. 다음 날 아들은 나를 외면했다. 그리고 소연은 평소보다 더 환한 얼굴로 말했다. 어머님, 오늘 점심은 함께 드실래요? 제가 직접 만든 수육이에요. 어제 남편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나는 식탁에 앉아 그녀가 건네는 수육을 씹었다. 그 안에 소금보다 더 쓴 무언가가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소연은 그릇을 정리하다가 내게 등을 돌리고 말했다. 어머님, 거울에 남긴 자국 보셨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왜 그랬는지 묻고 싶으세요? 아니, 대신 내가 물을게. 무엇을요? 언제부터 너가 이 집 주인이 되기로 결심했는지. 소연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날이요. 처음 어머님이 날 위에서 아래까지 훑어봤던 그날. 내가 단지 아들의 여자라고 생각한 순간. 그녀는 와인잔을 들며 덧붙였다. 그때부터 이 집은 제가 차지하고 싶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째다. 그가 남긴 건 사진 몇 장과 시계 하나, 그리고 누구도 열지 못했던 서재 앙금고 하나였다. 이건 나중에 당신이 알아야 할 때 열어. 그의 생전 마지막 말이 지금껏 내 귓가에 맴돌고 있었다.
그런데 소연이 그 금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걸 보았을 땐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올라왔다. 그녀는 열쇠 구멍에 핀셋 같은 걸 끼워 넣으며 속삭이고 있었다. 당신의 비밀 어머님보다 먼저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나는 몰래 남편의 낡은 재킷을 꺼냈다. 그 안쪽 안감에 손을 넣었을 때 딱딱한 금속 감촉이 느껴졌다. 열쇠. 나는 심장이 요동치는 걸 겨우 진정시키며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조심스레 금고를 열었다. 찰칵.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 안엔 봉투 2장. 하나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소연이라는 이름. 소연? 남편이 그녀를 알았던 건가? 나는 내 이름이 적힌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유서 같은 편지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 남편은 젊었고 옆엔 낯익은 여자가 있었다. 분명 어디선가 본 얼굴. 그건 소연이었다.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어렸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의 어머니였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소연의 엄마와 난 과거에 잠깐이지만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을 나눴어. 그 아이는 내게 남겨진 유일한 죄책감이자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소연은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의 과거를 품고 이 집에 발을 들인 여자였다. 그 순간 서재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소연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걸어와 금고 앞에 앉은 내 모습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앉았다. 보셨네요. 그 사람과 우리 엄마의 사진.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온몸이 떨렸다. 왜 이제서야 말했니?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제가 말한들 어머님은 믿으셨을까요? 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순간부터 이 집안에 균열이 생길 거라는 걸.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심지어 슬퍼 보이기까지 했다. 그래서 아들을 흔들고 유리를 흔들고 이 집을 흔들었니?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흔든 건 저 아니에요. 이미 무너져 있었던 집에 제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뿐이에요. 그날 밤 나는 혼자 남편의 봉투를 다시 꺼냈다. 그 안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이 더 있었다. 그 아이가 내게 온다면 절대 쫓아내지 마. 내가 못했던 책임을 당신이라도 다해줘. 며칠 후 소연은 유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이 없는 시간이었다. 언니, 다시 돌아올 생각 없어요? 유리는 무언가에 놀란 듯 대답했다. 왜 나를? 언니 없으니 심심해서요. 그리고 언니가 없으니 제가 너무 완벽하게 주인이 되어버리잖아요. 소연의 말에 유리는 숨을 골랐다. 그 순간 나는 복도 뒤편에서 그 통화를 다 들었다. 그날 저녁 나는 결심했다. 이 집의 과거와 진실을 내가 지켜낼 수는 없더라도 이제부터는 더 이상 무너지게 두지 않겠다고. 남편의 유서와 사진을 보고 난 후 나는 매일 이 집의 구석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그저 평범한 벽, 닫힌 문, 오래된 장롱조차 이젠 모두 수상하게 느껴졌다. 이 집은 분명히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된 침묵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재 벽면 뒤에 미세하게 튀어나온 못 하나를 발견했다. 무언가 손으로 밀었을 때 툭 소리와 함께 책장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그 책장을 밀었다. 철컥. 책장이 움직이며 좁고 어두운 공간이 드러났다. 좁은 비밀의 방. 남편조차 말하지 않았던 이 집의 가장 깊숙한 곳이었다. 안엔 먼지 쌓인 상자 하나와 낡은 트렁크가 있었다. 나는 손에 장갑을 끼고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다. 편지 뭉치.
그리고 흑백 사진 수십 장. 그 안에서 눈을 뗄 수 없는 한 장의 사진이 나왔다. 어린 소영과 한 남자.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온몸이 굳었다. 그는 우리 아들과 닮아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당신이 떠난 그해 나는 그 아이를 혼자 키우기로 했다. 하지만 당신을 닮은 눈동자를 볼 때마다 다시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기 힘들었다. 소연의 어머니가 남편에게 쓴 편지였다. 그 아이가 자라 당신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운명이란 때때로 너무 잔인해. 나는 숨이 막혀왔다. 소영과 우리 아들. 어쩌면 피로 이어진 사이라는 건가? 아니, 그럴 리 없어. 남편은 소연의 어머니와 감정을 나눴다고 했지 피를 나눴다는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소연이 이 집에 들어온 이유라면 그녀는 단순히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돌아오러 온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날 저녁 소연은 평소보다 더 짧은 실크 슬립을 입고 아들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다. 그 장면을 나는 문틈 사이로 보게 되었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러면 어머니가 불편해하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소연은 그의 귀에 속삭였다. 그럼 우린 숨기면 되죠. 숨기면 더 짜릿하잖아요. 그녀는 혀끝으로 그의 귓불을 간지럽히며 고개를 기댔다. 나는 문틈 너머에서 입술을 깨물고 돌아섰다. 다음 날 집으로 유리가 돌아왔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한 손에 캐리어를 끌며 당당하게. 저 다시 일해도 될까요? 나는 순간 놀랐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시원했다. 그래, 와줘서 고맙다. 그 순간 소연이 복도 끝에서 나타났다. 언니 돌아왔네요. 정말 환영해요. 그녀의 미소는 반가움이 아닌 다시 시작될 게임의 신호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소연의 방 앞에 유서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편지 사본과 함께. 그리고 짧게 메모를 남겼다. 당신이 원하는 게 이 집이라면 내가 지켜야 할 이유도 생겼다는 뜻이겠지. 유리가 돌아온 이후 집안의 공기는 이상하게 조여들기 시작했다. 소연은 전보다 더 조용해졌고 유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웃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녀들 사이엔 이미 보이지 않는 칼날이 교차하고 있었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제가 만들게요. 유리 씨도 쉽게 하세요. 소연은 애써 부드러운 말투를 유지했다. 괜찮아요. 소연 씨 이런 건 제 일이니까요. 유리는 그 말과 함께 앞치마 끈을 단단히 조였다. 소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식어 있었다. 두 여자의 팔이 부엌 안에서 스칠 때마다 기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치 칼날 위에 둘 다 서 있는 듯한 위태로움. 나는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아들의 방문을 열었다. 그는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엄마, 요즘 유리 씨 다시 오니까 집이 편안하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소연은 뭔가 요즘 좀 달라요. 차갑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친절하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아이랑 어떤 관계야 지금? 아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한참 후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혼란스러워요. 누구에게 끌리는 건지, 누구를 원하고 있었는지도. 그 말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곳까지 그 아이가 침투해 있다는 걸 말해 주었다. 그날 저녁 거실에선 뜻밖의 장면이 펼쳐졌다. 식사가 끝나고 소연은 와인 두 잔을 들고 나타났다. 하나는 아들 앞으로, 하나는 유리 앞으로. 오늘은 우리 셋이서 마셔요. 오랜만이잖아요. 아들은 당황했지만 잔을 받았고 유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소연을 바라보았다. 기분 좋은 날인가 보죠? 소연은 눈을 내리깔며 말했다. 기분 좋을 수도 있죠. 다시 게임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유리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일어났다. 전술이 체질이 안 맞아서요.
소연은 그녀의 손목을 살짝 잡았다. 유리 씨 한 잔만요. 여자가 여자를 위해 마시는 술도 있잖아요.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아들은 둘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두 여자를 동시에 욕망하고 있다는 걸 느낌으로 알아버렸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문득 복도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가보니 소연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 방 방향이 아닌 유리의 방 앞에 멈춰 서 있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녀는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다. 나는 다급히 따라갔다. 유리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소연은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왜 돌아왔어요? 당신이 원하던 걸 지켜보려고요. 그게 뭔데요? 내가 떠난 빈자리에 당신이 얼마나 비틀거리는지. 그 순간 소연은 유리의 뺨을 손바닥으로 살짝 쓰다듬었다. 그 손끝엔 이상하리만치 애틋한 감정이 묻어 있었다. 당신도 알잖아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넌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거야. 아니요, 난 원했어요. 사랑이든 인정이든 당신처럼 확실한 자리를. 유리는 그녀의 손을 밀어냈다. 난 그런 자리 바라본 적 없어. 소연은 가늘게 웃었다. 그게 당신과 나의 차이예요. 난 항상 누군가의 욕망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거든요. 다음 날 소연은 아들에게 말없이 다가가 목덜미에 입술을 살짝 대었다. 어젯밤 유리 씨 빵에 있었던 거 알고 싶지 않아요? 아들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제발 이제 그만해요. 소연은 그의 뺨에 키스를 하며 속삭였다. 당신이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이 난 제일 흥분돼요. 그날 밤 나는 욕실 거울 앞에서 멍하니 내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눈가엔 세월이 남긴 주름이, 입술엔 말하지 못한 분노와 후회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러다 문득 거울 속에서 낯선 여자가 나를 응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건 나도 아니고 소연도 아니었으며 어쩌면 내 안에 숨어 있던 또 다른 나였는지도 몰랐다. 소연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유리와 눈을 맞추고 아들과 대놓고 스킨십을 나누며 나와 마주쳐도 뻔뻔하게 웃었다. 아들이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유리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어느 날 유리는 내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어머님 소연 씨, 전에 어디서 일했던 사람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왜 그런 걸 묻니? 유리는 내게 휴대폰을 내밀었다. 화면엔 오래된 블로그 게시글 하나가 떠 있었다. 그녀는 항상 남의 것을 탐했고 남편까지도 빼앗으려 했다. 결국 내 가정을 부수고 떠난 여자. 포스트엔 익명의 닉네임과 함께 소연의 사진이 흐릿하게 실려 있었다. 정말 소연 맞는 것 같아요. 이건 5년 전 게시글인데 이 블로그 계정은 이미 사라졌더라고요. 유리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녀는 또 다른 이미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호텔 로비 CCTV 캡처 사진. 그곳엔 우리 아들과 소연이 포옹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쪽엔 소연에게 노려보듯 시선을 던지는 또 다른 남자의 모습. 이 남자 누군지 알아요? 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다. 사진 속 남자는 바로 남편의 생전 친구이자 유언장 작성 당시 법적 증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다. 그날 저녁 소연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들과 손을 잡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유리는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었고 나는 그녀들의 틈을 무력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소연이 갑자기 말했다. 유리 씨, 혹시 제가 싫어요? 유리는 그 질문에 웃음기 없는 얼굴로 말했다. 싫은 걸 넘어서요. 당신을 보면 제 인생이 더럽혀지는 기분이에요. 소연은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그럼 그 기분을 한 번쯤은 당신도 즐겨보면 좋았을 텐데요. 그날 밤 아들은 술에 취한 채 내 방 앞에서 울고 있었다. 엄마 나 정말 미쳤나 봐.
이상하게도 그 여자가 자꾸 생각나. 나는 조용히 그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치정극이 아니야. 이건 오래된 죄와 거짓 그리고 욕망이 뒤엉킨 복수극이다. 며칠 후 나는 과거 소연의 주소지를 수소문해 직접 찾아갔다. 그 동네 작은 미용실, 그곳엔 머리가 희끗한 중년 여자가 있었다. 소연이요. 그 애 한 번 봤으면 평생 못 잊죠. 그 여자는 눈빛을 깔며 말했다. 조심하세요, 아주머니. 그 애는 사람의 눈속을 꿰뚫어요. 그 애가 웃고 있을 땐 그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나는 유리에게 말했다. 이제 준비하자. 준비요? 우리. 그 여자와 진짜 전쟁을 시작해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소연은 아들의 방에서 나왔다. 가운을 걸친 그녀는 복도 끝 거울 앞에서 멈췄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속삭였다. 이제 곧 끝이야. 당신도, 유리도, 어머님도. 그녀의 입꼬리는 서서히 올라가며 마치 거울 속 다른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듯 묘하게 떨렸다. 아들은 요즘 밤마다 술을 마신다. 잔이 하나 둘 늘어날수록 그의 눈빛은 점점 망가져갔다. 나는 그런 아들을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걸 억눌러야 했다. 엄마, 나 진짜 이상해졌나 봐. 소연이 없으면 숨이 막히는데 그 여자를 떠올릴 때마다 아빠가 떠올라요. 그의 고백은 칼처럼 날카롭고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소연은 위험하다. 그런데 이상하게 난 그 위험에 끌리는 것 같아. 그날 새벽 아들은 거실 바닥에 웅크린 채 울고 있었다. 유리가 조용히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았다. 왜 그렇게까지 힘들어해요? 나 그 여자가 무섭기도 하고 놓치기 싫기도 해. 유리는 그를 바라보다 말없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그 손을 아들이 밀어냈다. 미안해요. 유리 씨, 당신을 다치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 말에 유리는 살며시 웃었다. 다치게 한 건 이미 오래됐죠. 난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그 대신 복수할 수 있을 만큼 차가워졌으니까. 그날 밤 나는 우연히 아들의 방을 청소하다 침대 밑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먼지 낀 종이 상자. 안에는 사진 몇 장과 함께 봉투에 넣어진 편지 한 통이 있었다. 받는 사람 소연, 보낸 사람 장영태. 장영태.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남편의 절친이자 소연과 어딘가 연결되어 있던 그 남자. 나는 편지를 뜯었다. 소연아, 그 집으로 들어가면 넌 전부 알게 될 거다. 너는 복수해야 할 이유도 사랑해야 할 사람도 스스로 선택해야 해. 너희 어머니는 내가 그 사람의 딸이든 아니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자로 키우길 원했단다. 편지는 충격 그 자체였다. 소연은 이 집에 우연히 시집 온 게 아니라 계획된 진입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과 사랑에 빠지도록 조종받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아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거기서 뭐해? 나는 멈칫하며 편지를 손에 든 채 얼어붙었다. 이건 내 방에서 나왔어. 아들은 편지를 빼뜻 낚아채더니 한참을 읽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떨구었다. 그럼 난 지금까지 그 여자의 연극 속에 있었던 거야? 나는 그를 안고 말했다. 아니야, 아직 확실한 건 없어. 하지만 이제 우리가 먼저 그녀를 파고들어야 해. 며칠 후 나는 유리에게 편지를 건넸다. 소연을 흔들 수 있는 열쇠야. 유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여자 이제 끝낼 수 있어요. 그날 밤 유리는 거울 앞에서 붉은 립스틱을 짙게 그렸다. 그리고 향수를 목에 3번 뿌린 뒤 소연의 방문을 두드렸다. 얘기 좀 해요. 소연은 실크 슬립 차림으로 문을 열었다. 웬일이세요? 언니가 먼저? 유리는 한 손에 편지를 들고 있었다. 이거 당신 거 맞죠? 소연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젠 그만 거짓말하죠. 장영태 당신 뒤에 있었던 남자. 그 사람 당신 어머니의 옛 연인이죠? 소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유리 씨, 당신은 이 집에서 유일하게 날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너뜨릴 생각 없어요. 그냥 진실이 궁금했을 뿐이에요. 소연은 유리를 바라보며 갑자기 가까이 다가왔다. 진실이요? 진실은 언제나 더럽고 진실은 사랑보다 잔인하죠. 그녀는 유리의 손을 잡아 끌며 자신의 심장 위에 갖다 댔다. 여기 아직 뛰고 있어요. 당신 오빠를 원한 것도 아니고 당신을 이기고 싶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살아남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날 새벽 아들은 집을 나갔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방 안엔 편지 한 통이 남겨져 있었다. 엄마, 유리 씨, 그리고 소연.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떠납니다. 돌아오면 진짜 내 마음이 어딘지 알 수 있을 때일 거예요. 아들이 떠나고 집은 잠시 조용해졌지만 그 정적은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 집에 남은 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닌 전쟁이었다. 거실에 앉은 유리는 묵묵히 차를 마시고 있었고 소연은 실크 가운을 걸친 채 거울 앞에 앉아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오늘은 빨간색이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소연이 슬쩍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 빨간색 언젠가 피로 물들까 걱정이네. 소연의 입꼬리가 위로 올라갔다. 그럴 리 없죠. 피는 숨겨야 더 예쁘잖아요. 그날 저녁 유리는 소연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당신 아직 이 집에서 뭘 더 원하죠? 소연은 유리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유리 씨는 왜 이렇게 날 불편해하죠? 우린 예전엔 그리 나쁘지 않았잖아요. 유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엔 씁쓸함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그래요. 그때는 당신이 진심으로 나를 필요로 하는 줄 알았어요. 소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건 거짓이 아니었어요. 웃기지 마요. 당신이 진심이었다면 내 오빠를 그렇게 무너뜨리진 않았을 거예요. 유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연에게 다가갔다. 나는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이 결말을 예상했어요. 그럼 왜 막지 않았죠? 막으려고 했죠. 하지만 이제는 끝을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소연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끝이요? 이건 아직 시작일 수도 있어요. 유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이 계산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당신은 사랑을 흉내냈지만 나는 진심이었어요. 그 말에 소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한밤중 나는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다.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들. 그리고 소연 어머니와 함께 찍은 희미한 스냅샷. 그 사진 속 소연 어머니의 눈빛이 지금 소연과 너무 닮아 있었다. 사랑보다는 복수에 가까운 욕망. 그리고 독하게 벼려진 생존 본능.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다음 날 소연은 갑자기 아침 식탁에서 입을 열었다. 이 집 아드님이 돌아올 때까지만 머물게요. 그 후엔 제 몫의 정리만 되면 떠날게요. 나는 그 말이 무서웠다. 정리. 그 단어 속엔 무언가를 앗아가겠다는 의지가 느껴졌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죠? 내가 물었다. 소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진실이에요. 무슨 진실? 왜 우리 어머니가 그토록 이 집을 증오했는지, 왜 내가 이 집을 꼭 가져야 했는지 그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유리를 불러 오래된 상자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엔 남편이 생전에 써뒀던 메모들과 장영태에게 보낸 편지 사본이 있었다. 이걸 당신이 갖고 있어. 필요한 순간엔 세상을 뒤집을 무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유리는 상자를 열어보며 말했다. 이제 정말 게임이 끝나가나 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그날 자정 무렵 소연은 혼자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달빛 아래 그녀는 가운을 풀어헤친 채 허벅지 위에 와인잔을 올려놓고 있었다. 그 순간 유리가 다가왔다. 혼자 있으니까 꽤 외로워 보이네요. 소연은 그를 바라보며 그녀답지 않게 나직이 말했다. 당신도 느꼈죠? 이 집은 사람을 좀먹어요. 그런데 왜 왔어요? 이 집을 파괴하고 싶었으니까요. 왜요? 소연은 고개를 돌려 유리를 바라봤다. 당신 오빠. 내 인생에선 가장 달콤한 죄였어요. 하지만 그 죄를 만든 건 이 집이에요. 장영태. 그 이름은 내 기억 속에서도 꺼내기 꺼려지는 그림자였다. 남편의 오래된 친구였고 사업 동업자였으며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진실의 경계 바깥에 있는 남자였다. 그가 다시 이 이야기의 중심으로 떠올랐다는 건 이제 내 과거 역시 도망칠 수 없다는 뜻이었다. 유리는 장영태를 찾아 떠났다. 오래전 사업을 접고 강원도 외곽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는 소문을 따라 허름한 주택을 찾아갔다. 유리 씨? 날 기억하나? 문을 연 장영태는 예전보다 훨씬 야위고 늙어 있었다. 당신 소연 씨와 무슨 관계예요? 그는 대답 대신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 아이 아직 날 원망하고 있을까? 장영태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어머니는 내 첫사랑이었어. 그런데 왜 소연을 그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복수였지 하지만 그건 내 욕심이었고 그 아이는 단지 내 죗값을 대신 치른 거야. 유리는 입술을 깨물며 물었다. 소연 씨의 아버지 누구예요? 장영태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떨리는 손끝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그 아이 내 딸이야. 그 시각 나는 집에서 과거 남편의 수첩을 뒤지고 있었다. 그 안엔 장영태 급히 만나야 함. 소연일 수도 있음.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다. 남편은 뭔가를 알고 있었고 그 진실이 남겨진 이 가족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내 손으로 남편의 마지막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오래된 녹음기가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태야, 그 아이가 정말 내 딸이라면 이 집엔 들이지 마. 난 미련 없이 이 모든 걸 마무리할 거야. 그 목소리. 남편이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었다. 그날 밤 유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고 손엔 낡은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소연은 장영태의 딸이에요.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말했다. 그러면 소연이 우리 집에 들어온 이유는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군요. 그녀는 아버지를 대신해 우리를 무너뜨리려 했던 거예요. 유리는 소연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당신 그동안 우리가 가족인 척했던 모든 순간이 다 복수였던 거예요. 소연은 차분히 대답했다. 복수였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게 진짜가 되어버렸어요. 거짓말 마요. 난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침대에서 함께 있었나요? 소연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당신은 모를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집에서 살아왔는지. 나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이제 그만해. 유리와 소연이 동시에 나를 바라봤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이 전쟁터가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소연이 낮게 말했다. 그럼 어머니, 저는 이 집을 나가야겠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지. 넌 사랑을 가졌지만 신뢰는 끝까지 얻지 못했어. 그 순간 소연은 처음으로 모든 가면을 벗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 이제는 대가를 치를 시간이지. 소연은 조용히 자신의 짐을 쌌다. 그리고 나가기 전 거실 한복판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이 집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그래서 더 아프네요. 그녀는 유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내가 가진 유일한 진심이었어요. 유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그녀의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볼 뿐이었다. 아들이 떠난 지 13일째 되는 날 비가 내렸다. 장마처럼 쏟아지는 빗속에 그의 발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은 흠뻑 젖은 셔츠를 걸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엄마 나 돌아왔어요.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를 안았다. 젖은 셔츠 너머로 아들의 체온이 느껴졌다. 내가 돌아오니 이제야 이 집이 조금 숨 쉬는 것 같구나. 그는 머뭇거리며 물었다. 소연은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떠났다. 자신이 지닌 진실만 남기고.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엔 아직 미련이 아니면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유리는 식탁 위에 놓인 서류 하나를 들고 와 나에게 건넸다. 어머님, 이건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긴 마지막 위임장이에요. 나는 그것을 받아들고 조용히 읽기 시작했다. 이 문서는 내 사망 후 90일이 경과하면 열람될 수 있음. 수신자 본처 김영숙, 추가 수신자 장영태, 그리고 서소연. 마지막 이름에서 나는 손끝을 떨었다. 나는 즉시 변호사를 불렀고 법적 개봉 절차를 밟았다. 며칠 후 비공개 장소에서 세 사람의 이름이 적힌 문서가 펼쳐졌다.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다. 이 문서는 고 장기훈님의 유산 배분과 관련된 마지막 진술입니다. 그 순간 문서 첫 줄이 공개됐다. 본인은 소소연 양에게 내 소유 부동산의 3분의 1을 증여함을 명시함. 순간 공기가 멎는 듯 했다. 유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나는 식은땀을 흘렸다. 3분의 1이라고요? 그건 가족 상속 지분과 맞먹는 비율이에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 양의 존재는 사망 직전 장기훈님의 결정적 판단에 영향력을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은 말없이 문서를 내려다봤다. 아버지가 소연을 사랑했을까요? 나는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없었다. 사랑이었는지 죄책감이었는지 혹은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그건 남편만이 아는 일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소연은 이 집의 모든 균형을 마지막까지 흔들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서재를 뒤졌다. 그곳엔 남편이 감춰둔 마지막 봉투 하나가 있었다. 영숙에게 죽기 전에 끝내 못 꺼낸 이야기. 나는 손가락으로 봉투를 뜯었다. 편지는 짧았고 무겁게 눌러 쓴 글씨는 고통을 품고 있었다. 소연은 내 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확인하지 않았다. 그래야 널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 그 순간 나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는 진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나를 속였던 것이다. 그가 날 지키기 위해 선택한 침묵은 결국 이 집에 지울 수 없는 균열을 남긴 셈이었다. 다음 날 나는 유리와 아들을 불러 모았다. 이제 우리 이 집의 남은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한다. 아들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 그 사람이 돌아올까요? 나는 그 물음에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자 알림음이 울렸다. 서소연 당신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군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돌아가기 전 당신들도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소연은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소연이 아니었다. 머리는 짧게 잘렸고 몸에 딱 붙는 검정 원피스를 입은 채 날선 눈빛으로 집 안을 들어섰다. 어머님, 생각보다 빨리 보고 싶어지셨군요. 나는 말없이 그녀를 마주했다. 그녀의 손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봉투 안엔 지금껏 이 집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진실이 들어 있었다. 식탁에 앉은 가족 앞에 소연은 천천히 그 봉투를 꺼냈다. 여기 있는 건 이 집안의 마지막 숨통을 쥔 서류예요. 유리는 조용히 말했다. 무슨 서류죠? DNA 감정서요.
아들의 손이 멈칫했다. 설마, 그래요. 아버님 장기훈 씨와 제 어머니 그리고 저. 세 사람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죠. 서류 봉투가 열렸고 한 장의 종이가 식탁 위에 펼쳐졌다. 검사 결과 친자 가능성 99.87%. 순간 공기 전체가 정지했다. 유리도 아들도 숨을 삼켰고 나는 의자에 몸이 굳은 채 가만히 그 숫자를 바라보았다. 이제 아시겠죠? 왜 제가 이 집에 들어왔고 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제게 3분의 1의 유산을 남겼는지. 소연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처음엔 복수였어요. 당신들이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버렸는지 그걸 돌려주고 싶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집에 들어오고 당신 아들 아니 내 이복 오빠와 사랑에 빠진 순간부터 모든 게 엉망이 되었어요.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럼 우리 사이가 진짜? 맞아요. 우린 피가 이어졌어요. 그러니 당신이 나를 두려워한 것도 결국은 옳았던 거예요.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 와중에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영수가 내가 모든 걸 말했으면 넌 날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을 나는 아직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는 어쩌면 아무 의미도 없는 질문이었다. 유리는 소연의 방으로 갔다. 당신 이 집을 완전히 끝장낼 셈이에요. 소연은 창가에 서서 대답했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이 진실을 묻어둘 수는 없을까요? 소연이 돌아봤다. 그걸 왜 당신이 원하죠? 유리는 조용히 말했다. 내 오빠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요. 소연은 눈을 감았다. 그래서 떠났어요. 그런데 왜 돌아왔어요? 오빠를 잊지 못했어요. 다음 날 나는 가족을 모두 모았다. 이 집의 운명을 이제 내가 결정하겠다. 나는 남편의 유언장을 다시 꺼냈다. 남편은 소연에게 죄책감과 사랑 그리고 진실을 담아 3분의 1을 남겼다. 나는 천천히 소연을 바라봤다. 그걸 받아줄게. 소연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어머님 지금 뭐라고? 그 대신 다신 이 집을 흔들지 마. 너가 가진 모든 진실은 이미 밝혀졌고 더는 상처 줄 이유도 목적도 없으니까. 그날 밤 아들은 다시 방을 나섰다. 소연은 그를 붙잡았다. 이젠 가지 마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사이가 진심이었다면 더는 서로를 무너뜨리지 말자. 소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의 품에 안긴 채 끝내 말하지 못한 마지막 진심을 가슴 속에 묻었다. 이 집은 오랫동안 욕망으로 움직여왔다. 사랑을 가장한 집착, 복수를 감춘 미소, 진실을 숨긴 침묵. 그 모든 것이 이 집의 공기처럼 스며 있었다. 하지만 이젠 숨이 트이기 시작했다. 소연이 떠난 다음 날 아침 거실은 조용했다. 나는 텅 빈 소연의 방문 앞에 섰다.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은 창가, 가습기 옆에 남겨진 그녀의 머리핀 하나. 그녀는 끝내 진실을 들고 떠났지만 그 진실이 남긴 상처는 생각보다 깊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진실 속에 진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들은 며칠째 말이 없었다. 서재에 앉아 소연이 남긴 편지를 반복해 읽었다. 우리의 사랑이 죄였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그 죄 속에서 살아가기로 했어. 그는 가만히 편지를 가슴에 안고 말했다. 엄마,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이었잖니. 그게 죄였다면 우린 모두 죄인이다. 며칠 후 소연은 조용히 다시 이 집 앞을 찾았다. 문을 열자마자 유리가 그녀를 막아섰다. 왜 왔어요? 이제 우리 서로 괴롭히지 않기로 했잖아요. 소연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건 내 유산 포기 각서예요.
유리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진심이에요. 네. 그 3분의 1이 나를 증명해 줄 수도 있었겠지만, 이젠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난 여기서 사랑을 했고,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나는 그녀를 식탁으로 불러 앉혔다. 너도 이제 가족이었어.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가족이 되기엔 제가 저지른 상처가 너무 크죠. 상처 없는 가족이 어디 있니? 나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가족이란 건 미워하면서도 다시 마주보는 거란다. 그날 밤 우리 셋은 처음으로 같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유리는 침묵을 지켰고 아들은 몇 번이나 고개를 떨구었으며 소연은 말없이 물만 마셨다. 그 조용한 식사가 우리를 다시 연결했다. 어설프고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몇 주 뒤 나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커튼을 걷고 남편의 책장을 정리하고 창틀의 먼지를 털어내며 나는 이 집에 다시 숨을 불어넣고 있었다. 유리는 작은 꽃병을 들고 와 식탁 중앙에 놓았다. 이제는 이 집도 조금 평화로워지겠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 평화가 영원히 이어졌으면 좋겠구나. 그날 저녁 소연은 나에게 다가왔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녀는 오래된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남긴 편지예요. 나는 그 편지를 읽었다. 영숙 씨,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내 딸만큼은 당신이 지켜주길 바랍니다. 나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 부탁 이제라도 들어줄게. 계절이 바뀌었다. 겨울의 문턱에서 이 집은 조용히 그리고 새롭게 숨쉬고 있었다. 소연은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쓸었고 아들은 그녀의 옆에 섰다. 유리는 마당 구석에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말했다. 가족 사진 한 장 이제야 찍을 수 있겠네요. 나는 모두를 바라봤다. 욕망의 불꽃은 한때 우리를 태웠지만 그 잿더미 위에서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참 고마운 일이었다.